네, 그럼 지금부터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발표 시간이 2시 55분에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10분 뒤인 3시 5분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부는 그 패널 토론 좌장이신 인하대학교 김영순 사회교육과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그 사회자로부터 소개받은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의 김영순 교수입니다. 저는 그 사회교육과 교수이면서 인하대학교 부설 다문화융합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특히 그 인천에서 이러한 시민에 관련된 연구라든가 혹은 복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저희 연구소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그 도중에 저희 그 인천 사서원에서 복지 정책 연구 포럼이라는 것을 기획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가 오늘 이제 그 4차 연구 포럼 주제 시민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세 분의 그 토론자를 모시고 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간단히 발표하신 그 신상준 부연구위원께서는 미리 일부에서 소개가 됐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토론 세 분을 일단 소개하고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좌측부터 이혜경 토론자 선생님께서 계십니다. 인천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센터장이십니다. 잠깐 인사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인천 마을센터 이혜경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반갑습니다. 제 옆에 계시는 그 김석겸 선생님이신데요. 인천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위원이면서 사무국장으로 계십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석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저하고는 제일 멀리 떨어져 계시는데 각형모 선생님께 계십니다. 자원봉사 이음 전문위원님이십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모입니다. 자원봉사 이무리는 아니고요. 회원입니다. 네네. 네. 네. 우리 회원님이 당연히 또 전문적인 지식을 다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그 앞에 일부에서 그 시민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힘이란 주제로 그 인천 사서원의 정책연구실 우리 그 신상준 그 부연구위원께서 본인이 연구하시는 정책 과제 시민력의 이론적 개념화의 측정 지표에 관한 연구 중간 보고를 이렇게 그 아주 아름다운 주제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유튜브 중계를 통해서 잘 보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그 요약을 해드리면 그 연구 보고서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아주 그 시민들이 알기 쉽게 편하게 잘 전달해 주신 것 같아요. 먼저 시민에 관련된 개념들을 나름대로 그 정의를 일단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특히 시민의 어떤 개인적 특성과 그런 사회적 특성을 비교해가지고 정리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 시민의 그런 힘이라는 부분들을 시민의 힘이라는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시민이 어떻게 이런 사회와 공동체를 변화시킬 할까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인천 사서원이 이제 그리고 또 이 주제가 복지 정책이다 보니까 이 복지의 어떤 방식으로 시민들이 인볼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개념에 대해서도 선진형 복지국가의 사례를 통해서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인적인 어떤 시민성이라든가 뭐 시민권, 공공선 이런 도덕적인 그런 도덕성이라든가 이거와 아울러서 이제 사회적으로 발현시킬 수 있는 뭐 시민 참여, 뭐 수굴, 시민 사회적 연대, 시민 사회 이런 부분들을 잘 연결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연구 보고서는 이제 아까도 밝혔다시피 여러 전문가들을 인터뷰해가지고 했던 내용들을 중심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토론회 자리에서 이러한 정책 연구가 일상생활이나 현실에서 특히 우리 시민사회에서 어떠한 영향을 갖고 어떻게 발현될 수 있을까 실제로
이런 그 인천 사회복지 정책에 또는 시민사회의 일선에서 일하시는 세 분의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대로 먼저 그 국형모 자원봉사 이음의 회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오늘 그 토론문의 제목을 시민성의 새로운 문법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 이제 신상준 선생님의 연구의 키워드는 시민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민력은 뭐고 시민성은 뭐냐 이렇게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굳이 시민성 이렇게 떠올린 이유는 아까 이제 신상준 선생님이 시민력과 시민성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시민성이 발현된 것이 바로 시민력 이렇게 이제 풀어내시는 거를 들었습니다. 뭐 좀 더 그런 풍부한 내용이 연구에서 좀 채워지라고 이렇게 기대하면서 시민력은 사실은 좀 더 전략적인 문제까지도 이렇게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시민력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의 구성 요소로서 어쩌면 그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서의 시민성에 좀 주목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차차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시민성이라는 개념이 한국 사회에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한 게 정확하게 몇 년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 경험으로 보자면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90년대 이후. 그 6월 항쟁 이후, 그러니까 90년대 이후죠. 근데 이제 다 느끼시겠지만 30년 만에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시민성이라는 그런 말의 그런 의미도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30년 동안 변해온 그런 시민 또는 시민성의 대한 문제의식과 어울러서 어떤 과제 여기까지 포함해서 조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자료에 보시면 9가지로 제가 이제 시민성의 새로운 문법, 굳이 문법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렇게 시민성을 새로운 문법으로 보자 뭐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맨 앞줄에 넣었습니다. 시민은 숫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질보다 양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시민.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뭐 사전적인 이런 정의보다도 민의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민은 백성민입니다. 100가지 성을 가진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민주주의는 일단 숫자로 지켜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시민사회라는 말을 많이 써요. 가령 무슨 뭐 신문에 날 때 보면은 뭐 시민사회가 어떠한 입장을 냈다든지 뭐 아까 저기 신상준 선생님이 뭐 청소년대 말씀하셨는데 그런 때도 이제 뭐 시민사회 청소년대가 마치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물론 이제 시민들을 담을 그릇이 딱히 없으니까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시민사회를 시민단체의 연대틀 이것을 이렇게 협소하게 봐서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지킬 수 없다고 보고요. 좀 더 넓은 시민들을 포괄할 수 있어야 된다.
시야를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그런 시야를 넓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일상에 도전하는 시민입니다. 특히 이제 그 촛불 2016년, 2017년 촛불 항쟁 이후에 야 이제는 이 촛불의 힘이 지역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생활 속 민주주의가 많이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광장이 아니라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이런 이제 그 어떤 흐름이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뭐 바람직한 그런 흐름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사실은 우리가 민주주의 하면은 이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민주주의가 포괄하고 있는 내용들은 사실 다 일상적인 것들이거든요. 무슨 상호 존중이라든가 배려라든가 공동체 정신이라든가 협동이라든가 이런 건 일상에서 지켜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정치적인 어떤 권력과의 권력에 대한 대응해서 지켜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이런 일상에서 지켜야 되는 것들이 기초를 이루지 않으면은 사상 누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경계해야 될 것은 이 일상이라는 게 이게 마력과 같아서 일상은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그런 어쩌면은 촛불 항쟁의 그런 성과를 다 흐물흐물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마력과 같은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이라서 그래서 일상은 그런 양면성이 있다. 그래서 일상의 작은 실천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일상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다. 그래서 일상의 힘에 대한 그런 도전, 긴장을 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제대로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끊임없이 일상에서 작은 실천을 해야 되지만은 또 일상을 끊임없이 또 균열을 내야 되는 이런 모순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로는 지역 주민의 시민화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지역 운동을 한 10여 년을 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제 지역 주민 운동 그러면 지역 주민 운동이 뭐예요? 뭐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그런 잔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과 시민을 이렇게 구분하려고 하는 제가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활발하게 활동을 못 합니다만은 저희 동네에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하필이면 활동을 시작한 때 코로나에 침공을 받아서 참 뜻대로 안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지역 주민과 이 시민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건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국가의 그냥 지역이라는 게 단지 국가의 구성 요소가 아니라 국가라는 게 지역 공동체의 연합이 국가가 되는 이런 아래로부터 이렇게 구성되는 그런 국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는 국민을 키우는 교육이 아니라 지역의 시민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제 단지 주민 교육이 아니라 이제 지역의 시민을 키우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는 시민 이거는 아까 이제 신상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요.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어떤 방식이든 간에 시민은 자기 목소리로 말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건 뭐냐면은 단지 권리를 찾는 시민이 아니라
권리를 찾는 게 아니라 어떤 공공적 또는 공익적 사안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지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지금 우리 어쩌면은 지금 그런 그 과도기 있지 않나. 그러니까 권리의식이 높아져 있는데 상당히 다양한 면에서 권리의식이 높아져 있는데 이제 소극적 시민으로도 저는 그렇게 표현되겠죠. 근데 이것이 좀 더 적극적인 시민이 되려면은 자기 목소리를 말하는 그런 시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는 시민성은 저는 우리가 시민성 얘기할 때 보통 무슨 뭐 배려, 무슨 책임과 권리, 무슨 뭐 공정성, 공익성, 공공성, 뭐 다양성, 존중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뭐 얘기를 꺼내자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성의 연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다른 사람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 그리고 타자의 고통에 대한 감수성, 그것이 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민주주의는 현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지난 6월 항쟁 또는 그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자주 함정에 빠지는 게 이게 미래만 보고 가거든요. 근데 민주주의는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들, 흔히 말하는 우리 과거에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이 그 미래만 보고 가는데 민주는 현재에서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러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미래를 보고 가다 보면은 미래를 핑계로 현재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선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내가 상대방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곱 번째는 요거는 제가 오늘 특별히 지금 강조하고 싶어서 약간 문학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시민성. 그 도종환 시인의 그 흔들리며 피는 꽃을 조금 이렇게 표절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자원봉사자들 또는 자원봉사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쭉 해왔는데, 이 시민성 교육이라는 게 자꾸 하다 보니까 자꾸 강의실에 갇히려고 그러고 자꾸 규범화되는 것 같아요. 규범화되는 거.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고 아무리 뭐 참여 중심 교육을 하더라도 자꾸 그렇게 가지 않나. 그러니까 이 시민성이라고 하는 것은 규범을 넘어서, 그러니까 하나의 그 형성되는 과정을 우리가 잘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이 어떤 사람이 교과서에 있는 그런 것처럼 그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종환의 그 흔들리며 피는 꽃처럼 살아가거든요. 대부분 비해졌고 바람이 흔들리면서 그러면서 꽃을 피워내는 게 저는 시민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견지하고 그러면서 시민성의 꽃을 피워내가는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로는 삶을 설계하는 시민성. 그냥 규범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맞닿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자원 배분 말씀하셨는데요. 누구나 자기 삶의 그런 개인적인 그런 자원이 있거든요. 삶의 자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배분하냐에 따라서 삶의 양상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규범으로 또는 에티켓, 가령 이런 거죠. 이번에 올림픽 치렀습니다만 일본 시민들은 에티켓으로 말하자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근데 일본의 시민 문화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민성은 규범이나 에티켓을 뛰어넘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성 교육과 학습이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시민성을 교육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회의를 많이 갖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성 아까 제가 그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시민성은 다양한 그런 공간, 다양한 계기를 통해서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민성 교육과 학습이 교육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고 교육과 학습이 균형을 이루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민성이 형성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 시민성의 새로운 문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잘 흥미롭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발표하신 신상준 선생님의 시민력에 대한 그런 시민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민성의 새로운 문법을 갖춰 나가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 중에 하나는 이제 민주주의하고 시민성을 연결시키면서 또 시민이 가져야 될 타자 지향성 내지는 이타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시민의 어떤 교육까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그러지 않아도 한 3월 달에 그런 학문 수행자로서의 시민에 관련된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은 평생 배우고 묻고 하는 그런 어떤 평생 교육적 차원에서 죽을 때까지 그런 학습을 하는 인간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삶을 설계하는 시민성이라든가 9번 항목의 시민성 교육과 학습의 균형 이런 부분하고 굉장히 일치돼서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했습니다. 또 토론이지만 어떤 문제 제기를 해주셨냐면 또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시민 활동에 관련된 거, 또 본인께서 시민 운동가로 하시면서 이 코로나가 와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또 최근 들어서 이제 거꾸로 봤을 때 이런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온택을 통해서 또 시민의 활동이 더 확산될 수도 있는 또 호기, 그러니까 위기가 호기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토론을 통해서 또 다른 이제 과제도 주신 걸로 저희들이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토론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선생님이신데요. 인천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센터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신상준 선생님 발제문도 잘 들었고요. 그리고 각형모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동안 그동안 내 활동들이 저는 이제 일선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활동들이 이제 그림으로 그려지는 듯한 그런 이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인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한마디로 좀 특징을 지어서 이야기하자면, 주민자치력, 그러니까 즉, 지역사회에서 주도성을 가진 주민들의 힘이 어떻게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가, 여기에 굉장히 이제 큰,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설계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기반, 그리고 지향점은 공동체성을 회복해 가는 그런 이제 지역사회, 인천이란 도시를 좀 만들어 나가자, 그런 면에서, 광역센터의 역할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시민력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다양한 교육과 학습들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공론장의 힘이 굉장히 지역사회를 좀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 공론에서,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을,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이야기도 할 수가 있고, 나의 이야기들이 모아지면 지역사회에, 다양한 변화시켜야 할 이야기들로 건너가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모인 장에서 10명이 모이면 10명이 모두, 100명이 모이면 100명이 모두 마이크가 돌아가면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풍토를 지속적으로 판을 깔아온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힘들이 중간 지원 조직에서 현장으로 내려가는 힘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 채널 속에서 현장의 욕구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현장과 중간 지원 조직 같이 기획하면서 공론장들을 좀 만들어 나간 그런 이제 그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행정과 협치 테이블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는 행정과 갈등도 좀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곽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흔들리며 그 크는 시민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크게 공감을 합니다.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성장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공감을 합니다. 인천에는 일단은 자치조직이 155개의 자치조직이 있고요. 올해 7월까지 138개의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을 공동체는 이제 작게 뭐 3명 혹은 많게는 뭐 30명까지 구성되어 있는 마을 공동체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900여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기준으로 2021년 기준으로 한다면 한 1200개 정도의 공동체가 이렇게 저렇게 들며 날며 자충우돌 하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떠받치는 힘은 그 광장에서 모이는 어떤 촛불로서는 이제 서로가 광장에서 확인을 하는데 일상으로 오면 사실 지역에서는 우리가 서로 연대하는 촛불인가? 라는 질문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일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상 속에서 서로가 눈을 마주보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이었구나 라는 어떤 그런 연대감들을 좀 갖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떤 학습 체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한 9년째를 좀 향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정말 훌륭한 시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인천에는. 그리고 인천이란 도시를 버티고 지탱하는 힘도 저는 지역사회 곳곳에 너무나 훌륭한 시민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그 중간 지원 조직에서 일선에 있으면서 굉장히 느끼고 경험한 부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일정 정도 이것이 어떤 교육 체계로서 가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양하게 저는 시민들이 들며 날며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상상과 함께 공동 생산할 수 있는 공간들이 어떤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공간, 장소로서의 공간도 지역사회에서 있으면 그 안에서 스스로 같이 서로 배우면서 학습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것이 기본인데, 저는 거기에다가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제, 이 행정에서, 그 시민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지금 주민자치회로 굉장히 많이 전환되면서 주민참여 예산 아까 말씀하셨는데 참여 예산을 가지고 연단위 계획들을 정신없이 정말 집중으로 세우고 계세요. 자치위원님들이 세우고 계신데 그것은 사업 계획만 그러니까는 사업 실행비로만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프라나 어떤 제도 정책들의 기반 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생업을 하면서 자기 이제 이 삶의 터전으로서는 따로 있는 거고, 다른 영역의 공적 활동들을 하는 것인데,
잘못하면 이것이 어떤 권한의 부여, 그러니까는 권한의 부여 없이 그냥 사업으로서 보조금 사업으로서 이러이러한 기금이 있으니 이걸 가지고 내년 예산을 이만큼 세우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반복이 된다면 그것은 잘못하면 행정이 약간 이런 이제 행정의 전달 체계 혹은 행정의 어떤 복속되는 규격화된 요것만 하는 그런 시민으로서 있을 수도 있다. 잘못하면. 그래서 정확한 권한과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시민, 주민으로서 역할을 하게끔 하려면 행정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마련이 되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그 권한과 책임, 시민으로서의 권한, 발제문에서도 나왔는데 주민으로서의 권한은 쓸 수 있는 예산에서부터 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이렇게 실링으로 해서 얼마를 이제 주어서 실행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뭐 중장기 계획, 단년간의 사업 계획이 아니라 5년 이상, 10년 이상의 계획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그 예산 계획을 세우면 자치 계획을 세우면 그것에 맞는 어떤 예산들이 마을 기금화되어서 저는 그 남서울대학교 유태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세가 그 마을 기금화되어서 그것이 지속 가능하게 1년 단위로 그냥 끊는 보조금 사업이 아니라 2년, 3년 중장기 계획까지 세울 수 있는 그런 이제 권한과 책임으로서 그 체계가 그 지원 그 인프라 구축이 좀 되어야 된다. 근데 이것을 하는 것은 사실 아직은 제도로 만든 곳은 지금 없고요. 세종시가 자치분권 특별회계로 해서 이제 만들어서 일정 정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연단위 계획으로서의 한계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보충성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일 것 같고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사람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파트너로서 인정하는가, 공공성을 살리는 어떤 사람으로서, 시민으로서, 주민으로서 인정하고 있는가, 서로 같이 마주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우리 어떻게 하면 연결할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시너지를 가질까, 이렇게 고민들 참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행정은 이제 보조금 사업으로만 이게 시민들과 소통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사업보다는 좀 패러다임이 좀 달리해서 어떻게 하면 그 공공성을 살릴 수 있는 시민들을 인정하는 체계를 좀 포괄적으로 갖출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들이 좀 만들어질 때, 그러니까 저는 혼자서 사실 되게 시민들만 그 고민 참 많이,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같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협치적 관점에서 민과 그다음에 그 행정이 함께 모여서 공동의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어떻게 인프라 구축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마련이 될 때 저는 지속 가능하게 좀 그 일상에서의 민주주의를 좀 만들 수 있는 그 만들어가는,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것들을 서로 이렇게 좀 그 자각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사회적 연대를 좀 망을 튼튼히 촘촘히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혜경 센터장님께서 주민자치 역량과 시민력에 관련된 말씀을 해주시면서요. 앞서 그 토론에 임해 주셨던 그 곽형모 선생님의 어떤 그 광장에서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또 민주주의하고 시민성에 관련된 추상적이면서도 그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광장으로부터 생활로 가져오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장에서 지역으로 오면서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실제 센터장님이 하시면서 느꼈던 어떤 주민자치 그런 모습들을 공론장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시민의 힘을 펼쳐보자라고 주장하시면서 그 흥미로운 내용의 제안은 뭐냐면 지역사회 살림과 권한과 책임, 그러니까 임파워먼트 해주는 거죠. 그것들을 마을 기금 제도라는 측면으로 제시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민 인정 체계, 시민을 인정하는 체계에 관련된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시민의 인정 체계는 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관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에게 명령하는 거죠. 관이 시민 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시민사회에서는요. 관은 체계로서만 존재하는 거지 시민의 어떤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게 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시민사회를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두 분의 토론을 들었고요. 지금 현재 실시간 채팅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토론 우리 한 분만 이제 토론을 하게 되면 김석경 선생님만 토론하면 이제 저희가 지정 토론은 이제 마무리되고 또 실시간 채팅에 올라온 내용을 가지고 토론자 선생님 그리고 발표자 선생님들이 또 답변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지금 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인천 시민 여러분께서는요, 지금 발표 또 토론한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 토론자가 토론을 끝내기 전까지 실시간 채팅에 궁금하거나 또 제안도 좋습니다. 지금 제안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담아주시면 저희들이 뭐 정해진 시간 내에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생각하고 있던 내용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토론인데요. 직접 참여가 답이다라고 해주신 김석경 인천 장애인복지관의 사무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천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김석경입니다. 주제 발표하고 두 분의 토론자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제가 소속해 있는 데서 주민조직화 사업들을 몇 번 이제 시행을 좀 해봤었는데요. 오늘처럼 시민의 가치부터 이렇게 고민하면서 조직화를 시도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여러 가지를 많이 좀 배운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두 분 토론자들이 주민력, 시민력에 대해서 또 각 영역에서 정의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장애인복지관에 있으면서 또 이쪽에 소개해 주신 대로 연수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이제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조직의 조직 구성이라든가 또 교육에 좀 참여한 기회가 좀 많이 있었는데요. 한 두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복지관에서 주민 조직을 이제 만들 때는 어떤 특정 목적 사업을 먼저 사전에 특정해 놓고 거기에 맞는 지역 주민들을 일단 유인을 해서 교육을 그게 기본 교육이 됐든 전문 교육이 됐든 교육을 좀 폭넓게 제공을 하고 거기에서 그런 교육에 같이 동의해 주시는 분들과 같은 사업에 활동을 좀 해왔습니다. 그렇게 뽑힌 지역 주민들은 사전 교육을 통해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또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구나 이거를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여하는데 망설임이 또 없었고요. 또 참여해서 활동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집에서부터 사실은 주민력이 좀 강조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연수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마을복지 계획을 이제 수립할 때 기존에 이제 구축되어 있는 조직원들이 시민들이 다 구축되어 있는데 들어가서 마을복지 계획을 이제 수립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게 특정 동이 아니고 연수구에는 지금 15개 동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14개 동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연수구 인구가 늘어나서 14개 동을 동시에 수행을 하는데 거기에 각 동별로 있는 마을복지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들이
그 마을복지 계획이 일단 뭔지를 모르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런 게 마을복지 계획이다부터 설명을 해서 또 그 정부가 요구하는 그 주민 주도의 그 마을복지 계획을 수립하라 그랬을 때 굉장히 좀 서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조였습니다. 근데 다양스럽게 그때 그 연수구 공무원과 그다음에 우리 연수구에 있는 그 사회복지기관 중간 관리자들이 거의 뭐 1대1로 붙어서 굉장히 사전 교육과 그다음에 그 보조 역할을 조력인 역할을 해서 그 사업을 2020년도에 지금 만들어냈고요. 올해 1차 연도로 이제 시행을 하고 또 지금 다시 그 2차 연도 사업을 이제 조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조금 장황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이런 조직을 만들 때 어떤 방식으로 갈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희 이제 뭐 복지관에서 하는 조직들은 상당히 조금 작기 때문에 이렇게 좀 쉽게 갈 수는 있었는데 이렇게 좀 지역 조직을 할 때도 가능하다 그러면 사전에 그 설명의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좀 폭넓은 교육을 통해서 이게 어떤 것인지 정확히 이제 그 참여하는 분들이 이해를 하고 내가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이런 분들이 온다 그러면 굉장히 그 조직은 건강하게 나갈 수 있고 또 굉장히 그 참여 정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 그냥 억지 춘향으로 이제 아까 뭐 항맥 인맥 얘기했는데 지역에서 나도 하고 있는데 네가 좀 와줘.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끄집어내다 보니까 와서 아무리 그 뭐를 하자고 그래도 같이 동의를 안 해줘요. 할 얘기도 없고 또 본인이 아는 바도 없고. 그럼 조직이 그 활성화가 되기 굉장히 좀 어려웠었다. 이런 부분이고. 사실은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도했던 마을복지 계획에 아까 뭐 보건복지부에서 우수 사례로 저희들이 뭐 상금도 받았습니다만 15개 동이 다 똑같이 잘 된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 동별로 편차는 상당히 좀 심했다. 그래서 그 마을복지 계획에 아까 그 주민들의 어떤 주도적 참여로 했던 동이 있고 또 그게 잘 안 돼서 그런데 15개 동 뭐 행정들은 한번 하기로 한다 그러면 무조건 다 동일하게 결과물은 나와야 되니까 만들어내긴 했지만 그 주민들의 그 참여가 적었던 데는 역시나 올해 그 실행 단계에서도 잘 안 되고 있고 공무원이 어쩔 수 없이 계속 좀 더 해가는 뭐 이런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직접 참여가 답이다 하면서 장황하게 여러 페이지를 좀 써놓긴 했는데요. 사실은 그 주민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된다. 그 방향이 아까 모집 단계부터 뭐 이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됐다 그러면 굉장히 어설프더라도 그 결과에 무슨 사업 계획의 어떤 결과물에 그렇게 연연하지 말고 그분들이 만든 걸 가지고 그대로 시행해 볼 수 있는 조금 뭐 변변치 못하다 하더라도 주민이 만든 거다 이런 성과에 그 만족하셔서 그 다음 연도에 또 수행을 해보고 조금씩 고치면서 조금씩 보완하고 그러다 보면 계속적으로 거기에서 주민들이 깨달아가면서 고쳐나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수구에 있는 마을복지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된 동도 있고 좀 잘 안 된 동도 있습니다만 매년 해가 거듭할수록 계속 이게 된다 그러면 성장할 것이다고 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아마 그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이만큼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겸 선생님이 굉장히 좀 뭐랄까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걸로 눈치가 빠르신 거고 잘 이제 그 시간 조절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굉장히 흥미롭고도 그 일상에서 일어난 또 본인께서 직접 하시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특히 연수구의 어떤 마을 복지 정책 수립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어려운 점 그리고 본인이 그런 걸 하면서 생각했던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직접 참여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세 분의 토론이 다 끝났는데요. 중요한 질문들이 지금 올라온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좀 아까 그 정리한 것 좀 주실래요? 예. 그래서 지금 정리한 걸 좀 보고서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유튜브에 이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회복지는 사회적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이른바 취약계층들이 주요 목표 집단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겠죠. 이제 오늘 발표와 토론을 통해 말씀해주신 시민 참여의 방법들은 상당 수준의 학습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취약계층께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부터 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발표해 주셨던 우리 신 선생님이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관련해 가지고 곽형모 우리 선생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선 발표에도 말씀드렸듯이 취약계층의 참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취약계층을 어느 수준까지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지만, 제가 어떤 사례를 예전에 들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취약계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어떤 본인은 정치랑 전혀 관련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실제로 본인의 삶에서 어떠한 사회적 문제가 위험이 본인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실질적으로 뭐 국회의원까지 만나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주민단체를 조직하면서 스스로도 이제 대표를 하면서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과정을 거치면서 나도 이렇게 60평생 몰랐던 사람이 실제로 60세 이후에 이런 것들 겪어보니까 이게 하게 되더라라고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이러한 사례들을 좀 적용해 봤을 때 취약계층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참여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첫 번째로는 일단 사회적 안정망을 좀 튼튼하게 구축하는 것이고요. 이걸 통해서 나는 뭐 오늘 잠깐 이 공적인 일을 해도 뭐 내일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안정감이 주어진다면은 그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 사례를 또 정리해서 보면은 본인 또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취약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 센터장님이 저번 인터뷰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인터뷰를 많이 해서 그 내용들이 있었는데, 복지가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줄 수가 있다면은 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참여가 좀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통해서 또 시민력도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곽 선생님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릴까요?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시민은 숫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민주주의는 숫자를 지킬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숫자가 많아지기 위해서는 이게 활동가들이 모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렇게 참여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취약계층에 있는 거기서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조금 감이 안 잡힐 것 같아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특히 4단계로 되면서 제가 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갈 일이 있었어요. 저 돈의동이라고요. 서울의 돈의동이라고 피카디리 극장 네. 옆입니다. 거기가 이제 흔히 말하는 쪽방촌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집단을 이루어서 사는 동네인데, 거기에 이제 주민사랑방이라고 있어요. 근데 주민사랑방에 이제 이렇게 가면은 앞에 주민이라고 한자로 쓰여 있어요. 근데 주자를 임금 주자로 썼어요. 그 주민을 다르게 해석한 거죠. 자기네들 스스로 우리가 주인이다라는 거.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그것을 누가 관에서 해준 것도 아니거든요. 거기 이제 주민 사람의 주민들이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 뭐 병약자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그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래서 모델을 다른 곳에 있는 모델을 가지고 와서 그걸 맞추려고 할 거 아니라 그 안에 있어 생성되는 모델을 그냥 거기서 이렇게 생성되게끔 잘 되게끔 지원하고 촉진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종전의 활동가들은 자기 자신의 모델이 자신에게 있고 그걸 이렇게 가지고 오려고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역선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곽 선생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이게 질문하신 분에게 적확한 답은 아닌 것처럼 제가 좌장이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게요. 이분 입장에서는 이제 그 취약계층 입장에서 어떻게 학습과 또 이런 정책을 본인들이 할 때 시민의 힘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선생님께서도 당연히 그 현장에서의 어떤 거를 찾아내자고 했는데 그것도 활동가가 개입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취약계층 복지의 수혜자라고 하는 분, 물론 이제 우리가 명칭은 바뀌어야 되겠죠. 복지의 수혜자가 아니라 당당히 원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거든요. 권리 찾는 분들이 그러면 다시 운동가가 돼야 되느냐라는 어떤 또 질문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요청하고 있는 건 뭐냐면 본인들이 어떻게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와 거기에 장에 뛰어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학습을 제가 그래서 이제 여기 제 글에 교육과 학습의 균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학습을 너무 이렇게 독서 모임식으로 학습을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죠. 우리가 다양한 활동을, 제가 그래서 이제 다양한 계기, 다양한 공간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다 학습이라고 보거든요. 그 배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학습이라는 것을 너무 이렇게 경직되게 할 필요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네, 저희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 또 토론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미 저희들이 이제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대신에 이제 우리 토론에 임하셨던 분들께서 한 말씀씩 우리 곽 선생님 많이 말씀하셔서 생략하고 우리 신상규 선생님 한 말씀 죄송합니다. 김석겸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이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고 다시 발표하신 분 정리하시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네. 아까 너무 급하게 얘기해가지고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거 자료가 다 PDF로 또 공유가 되고 있죠? 네, 공유가 돼서 아주 그 말씀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조직의 사업 계획 수립과 실천 과정에서 참여 주민의 자율적 권한이 부여된다. 이 얘기가 아주 사실은 전 특히 하나 좋았습니다.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까 자치계획, 마을계획도 작년에 이제 같이 만들었었고, 그다음에 마을복지 계획도 이제 만들었게 되는데, 그 마을계획은 의무적으로 이제 행자부가 만들도록 돼 있었고, 마을복지 계획은 행자부가 또 이것도 맞는데, 하시던지 말던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하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의무는 좀 없었던 이런 저기를 있었는데. 또 하나가 이제 저희들이 이거를 만들면서 가장 어려웠던 거는 마을 자치 계획은 아까 예산의 이제 권한 때문에 예산 집행에 이제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는데 저희 쪽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웠습니다. 아까 취약계층 얘기도 좀 나왔는데 마을 복지 계획에 일반 주민들의 복지를 담으면 안 되나? 근데 여긴 또 거꾸로 예산이 민간 재원으로 좀 하고 있어서 취약계층 외에는 안 돼요. 이런 또 제한이 있어서 또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을 계획과 마을 복지 계획 똑같이 일반 우리 지역에 계시는 아니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조직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런 어떤 조직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제한이 어떤 국가적인 정책적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배제되는 게 굉장히 주민력을 또 이렇게 좀 나쁘게 하고 있지 않은가. 조금만 더 가능하다 그러면 주민의 자율성을 좀 더 높여줄 수 있는 데 좀 초점을 좀 맞춰 주었으면
준력이 더 커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선생님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 선생님 부탁드릴까요? 네. 예, 저도 지금 제 앞에 그 플랜카드가 시민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힘 이렇게 써 있는데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힘은 다양한 경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늘 느끼는 것은 시민은 다양한 관계망 그리고 일상에서의 어떤 삶의 어떤 연결망 이런 부분을 통해서 끊임없이 연대망을 구축할 거다. 이런 이제 확신이 늘 있어요. 그러니까 늘 사각지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곳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연대는 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힘들이 저는 이게 복지 어떤 그 사회 안전망까지 더해졌을 때 조금 더 뭐 지역사회가 뭐 어떤 그 풍성한 어떤 그런 이제 풍토가 좀 만들어질 거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은 있고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뭐냐면 그런 부분이 일정 정도 어떤 이 정부의 라인, 자치정부나 뭐 중앙정부의 어떤 예산 라인에 의해서 사실 이제 어떤 이렇게 우산처럼 쓰여지는 포획당하지 않는 그것을 되게 경계해야 될 것이다. 근데 그 부분이 아니라 진짜 주도성이 무엇인지, 진짜 협치가 무엇인지, 진짜 어떤 이제 자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같이 고민해야 된다. 행정과 민이 앉아서 진짜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가짜라는 게 아니라 지금 사실은 계획 세우느라고 다수 지역에서 리더들이 너무나 고생이 많으세요. 근데 일선의 공무원들도 굉장히 고생이 많으세요. 근데 이것이 반복이 된다면 그냥 굳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잘못하다가는 굳어질 것 같아서 그런 지침에 의해서 굳어지는 어떤 그런 이 시민력이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이 역량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어떤 그런 판들을 좀 다시 고민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길어서. 아마 뭐 시민과 기관 또 관문과민의 어떤 협치를 강조하면서 그런 새로운 판이 짜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해주신 거로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발표해 주신 신 선생님 부탁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솔직히 배우는 입장입니다. 제가 발표를 했지만은 다양한 우리 좌장님을 비롯한 토론자분들의 의견들 참 감사드리고요. 참 토론자분들의 토론문을 한 문장씩 읽으면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곽형모 선생님이 시민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규범은 결과로 판단하려 하지만 시민성은 형성 과정을 주목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 과정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혜경 센터장님께서 지역사회 주민이 자유롭게 드나들 문턱 없는 장소가 있다면 마을을 지속하기 위한 다양한 상상이 돋는 공간으로서 주민의 생각을 나누는 공동생산의 과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장소의 중요성 굉장히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석겸 국장님께서 작성해 주신 잘 차려진 밥상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밥상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함께 참여시켜야 한다라는 문장도 있습니다. 참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세 분 토론문 감사드리고 교수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석경 토론자님 그리고 곽형모 토론자님 그리고 이혜경 토론자님, 신상진 발표자님 오늘 한 2시간 정도 저희들이 제4차 인천복지정책 연구포럼 시민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힘에 함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좌장으로서 마지막 좀 정리하고 싶은 것들은요.
운동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문학적이신 것 같아요. 감수성도 뛰어나시고 놀랐습니다. 저는 사회과학자인데 뭐 이렇게 좀 저항이라든가 투쟁이라든가 그런 좀 쌀벌한 용어가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문학적인 용어, 감수성 그리고 또 아까 타자 지향성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저도 많이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이제 지속 가능한 어떤 시민사회 발전 위해서는 이런 어떤 협치 또 우리가 또 시민의 힘을 형성하기 위한 어떤 협동 또 학습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사범대학 교수로서 그 지역사회와 학교의 연계입니다. 앞으로 후속 세대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우고 시민을 배워 나가는가를 바깥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분들 또 이렇게 오늘과 같은 포럼이 학교 학생들에게 좀 전달될 수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민을 배우고 또 마을에서 시민을 배우는 또 마을의 어떤 공동체나 시민사회가 그런 학생들과 후속 세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도 세워 나가는 것들도 굉장히 앞으로의 지속 가능한 이런 시민사회의 형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 제4차 인천복지정책 연구 포럼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에서 진행했는데요. 여러분들 그 토론자분들, 그다음에 발표자분들 또 이것을 준비한 그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모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실시간에 채팅 글도 남겨주시고 제대로 답변이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 추후에 올려놓으시면 아마 사서원에서 답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활발한 토론을 이끌어주신 김영순 교수님과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 및 질문 내용들을 잘 반영하여서 인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힘인 시민 여러분들의 역량이 더 결집될 수 있도록 하는 대안 마련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말에 열릴 5차 인천복지정책 연구 포럼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해주신 시민들과 복지 현장 종사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